암행어사 이몽룡전. 봄비 내리던 날 관문을 나서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다. 한양의 하늘은 연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아래 종묘의 담장을 따라 한 남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몽룡. 이름처럼 꿈을 쫓는 자, 그리고 이 나라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이었다. 이몽룡은 명문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학문에 밝고 외모까지 준수하여 수많은 교수들의 연심을 받았지만 그의 눈은 늘 책이 아닌 세상의 모순을 향해 있었다. 왜 백성들은 늘 굶주리고 왜 관리는 기름지고 있는가? 20살이 되던 해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한다. 그리고 곧장 예문관의 정자, 이어서 승문원 박사로 차근차근 관직을 밟아갔지만 그의 마음 한켠은 늘 불편했다. 임금의 곁에서 분만 놀리는 게 과연 내 길일까? 그러던 중 궁궐에서 내밀한 명이 내려온다. 이몽룡, 너에게 마패를 하사하노니 이제부터 암행어사로서 백성의 눈물과 나라의 부패를 살피라. 마패, 그것은 곧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패였다. 왕의 이름으로 부정을 가르고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정의의 증표. 이몽룡은 결심했다. 고운 비단 관복을 벗어 던지고 누더기 배기로 갈아입는다. 창투는 풀어 흘기게 하고 허름한 집신을 신는다. 그의 첫 행선지는 황해도 은율현. 그곳에서 수령의 탐악과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는 소문이 있었다. 은율현에 도착한 날, 그는 우시장 옆 주막에서 자리를 잡았다. 어르신, 요즘 관청은 어떤가요? 일부러 어눌한 말투를 쓰며 노인에게 말을 건다. 노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막걸리 한 사발을 넘긴다. 어이구, 어사또가 한 번만 내려오면 좋겠다 그려. 저놈의 현감은 날마다 곡식을 걷어가고 아이들도 군역을 시킨다니까. 이몽룡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겉으론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이몽룡은 관아로 몰래 잠입한다. 초승달 아래 바람에 나부끼는 등불빛 속에서 그는 관아 뒤편 창고에서 은밀히 숨겨진 세금 장부를 발견한다.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성에게는 쌀 10말, 보고는 5말로 기재, 즉 절반을 착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 이몽룡은 현감이 대로변을 지나가는 시점에 맞춰 마패를 꺼내 들고 외친다. 암행어사 출두여. 순간 거리는 정적에 잠겼다. 걸음을 멈춘 사람들, 손에 집신을 들고 있던 아낙, 물을 나르던 아이까지 모두 놀라 그를 바라봤다. 현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어사또. 이몽룡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을 내렸다. 이 자를 즉시 압송하라.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은 죄로 관직은 박탈하고 그가 착복한 곡식은 모두 백성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날 저녁 은율현에는 오랜만에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울었다. 가마솥에서 끓는 밥 냄새를 맡으며 어떤 이는 조용히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했고 어떤 이는 이몽룡의 집신을 붙잡고 울었다. 하지만 이몽룡은 말없이 짐을 꾸린다. 그는 또 다른 고을, 또 다른 부패를 향해 묵묵히 길을 떠난다. 봄비는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부드럽게 대지를 적시고 있었다. 기생들의 편지, 수수께끼의 흥주목 사건, 은율현을 떠난 이몽룡은 가파른 고갯길과 지늘기 엉긴 들판을 지나 곧장 흥주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흥주는 조선 서북부의 문화와 교역이 활발하던 도시. 장터에는 온갖 물건이 넘쳐났고 화려한 기녀들의 노래와 춤이 밤을 수놓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엔 무언가 기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어사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몽룡이 변장한 채 관청 근처 찻집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에게 은밀히 다가온 이는 흥주의 퇴기퇴물 기생 초양이었다. 나이 들고 병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건넸다. 그것은 몇 달 전 실종된 기생 홍련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밤마다 누군가 우리 방을 엿보고 있어요. 소리 없는 그림자가 발소리조차 없이 스며들어와 어느 날엔 손목에 멍이 들었어요.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데 만약 제가 사라지면 부디 진실을 찾아주세요. 이몽룡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지금까지 실종된 기녀가 몇이지요? 3명입니다. 모두 꽃처럼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관에서 주최하는 잔치에 자주 불렸고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몽룡은 곧장 흥주목 현감의 잔치 초대를 가장해 밤중에 열린 관청 연회에 참여하게 된다. 연회장 안은 향초 냄새와 술 기운이 가득했다. 기녀들은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고 술을 따르는 손엔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때 한 기녀가 이몽룡에게 눈짓을 보낸다. 이름은 비설. 그녀는 춤을 추며 그의 옆을 지나치며 속삭였다. 어사또 뒤뜰의 창고를 보세요.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이몽룡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깊은 밤, 그는 관청의 뒤뜰 창고로 숨어들었다. 거기서 그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창고 안, 붉은 베일 뒤엔 기절한 여성 3명이 누워 있었고 그들을 지키는 자는 다름 아닌 현감의 사위이자 왕족의 첩자였던 박도윤이라는 인물이었다. 후후 암행어사라. 생각보다 빨리 왔군. 박도윤은 이몽룡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단검을 꺼내며 달려든다. 짧은 순간의 대결. 이몽룡은 지팡이 속에 숨겨둔 검을 꺼내 박도윤의 손목을 베어낸다. 피가 튀고 박은 바닥에 쓰러진다. 이몽룡은 숨을 고르며 명령했다. 박도윤을 포박하라. 그리고 즉시 상소문을 써서 한성부에 보내라. 흥주목 현감은 직무유기 및 방조죄로 파직하도록 하겠다. 며칠 뒤 잠들어 있던 기녀들은 깨어났고 초양은 이몽룡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었다. 어사또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몽룡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왕의 명을 받았을 뿐 당신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다시 떠날 준비를 한다. 이번엔 남쪽으로 경상도의 작은 고을 남해현에서 이상한 신흥 종교가 백성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몽룡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 바람은 다시 불고 있었다. 그의 검은 나를 갈고 있었고 정의는 또 한 번 집신을 신고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남해의 그림자, 피로 물든 기도문, 남해현, 고요한 바다 너머로 석양이 스미는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마을 전체가 신비로운 의식을 치렀다. 영신제라 불리는 그 의식은 바닷가, 절벽에서 진행됐고 백성들은 흰 옷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해신에게 절을 올렸다. 이몽룡이 도착했을 땐 마을 전체가 긴장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었다. 아이들이 밤마다 울고 젊은이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꿈을 꾸고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전한 이는 남해연의 여의사 서량이었다. 그녀는 조용한 눈빛으로 이몽룡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보름날 밤, 아이들은 이상한 노랫소리에 이끌리듯 사라졌고 며칠 후 모두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몽룡은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사찰 뒤편 동굴 속에서 신비한 문양이 새겨진 기도문을 발견하게 된다. 이 세상은 고통뿐
오직 해신의 품 안에서만 구원이 있으리. 그리고 그 기도문 곁엔 매번 실종된 아이들의 신발과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백성들을 세뇌하는 자가 이 마을에 숨어 있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직접 해신제에 참석하기로. 그리고 마침내 보름날 밤 흰옷을 입은 백성들 틈에 섞여 절벽이식을 목격하게 된다. 절벽 끝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는 흑염이라 불리는 사제.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매혹적이었고 백성들은 넋을 잃은 듯 뒤따랐다. 그 순간 이몽룡은 사제의 옷깃 사이에서 왕실 문장을 발견한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기습적으로 무대 위로 뛰어올라 외친다. 이 자는 역적이다. 백성들을 속여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악귀다. 흑염은 피식 웃으며 답했다. 어사또 왕실도 신도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흑염을 제압했고 백성들은 그제야 눈을 떴다. 누군가는 오열했고 누군가는 기절했다. 이몽룡은 무너진 절벽 끝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나는 정의를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부수고 있는 걸까? 피로 적신 비단복, 중부촌의 처형장. 남해 사건 이후로 이몽룡은 어딘가 말수가 줄었다. 다음 목적지는 조선의 중앙 중부촌이었다. 이곳은 최근 몇 년간 법과 정의의 표본이라 불리며 도적들이 자취를 감춘 곳이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은 더해지고 있었다. 도적은 사라졌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노파의 말에 이몽룡은 고개를 갸웃한다. 그러다 마을 뒷산에 세워진 웅장한 처형장을 발견한다. 그곳엔 매일매일 누군가가 처형되고 있었고 처형자는 바로 윤진서 대사원이었다. 겉보기엔 올곧은 선비였지만 그는 거진 밀고를 통해 사적인 원한을 갚고 있었던 것이다. 이몽룡은 자신이 관찰하고 수집한 증거를 모아 암행어사 출두를 외친다. 윤진서는 놀란 얼굴로 외친다. 이건 왕의 뜻이었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이몽룡은 차갑게 말한다. 왕의 이름을 팔아 백성을 죽이는 자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중부촌엔 더 이상 억울한 피가 흐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몽룡은 그날 밤 오래전 헤어진 부모를 떠올리며 눈을 감는다. 유배지의 연인 백령도에서 온 편지. 피로 물든 대지를 떠난 이몽룡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몽룡아,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니? 백령도에서 온 그 편지는 어린 시절 그와 함께 수학했던 소연이라는 여인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영모 혐의로 아버지와 함께 유배당에 있었고 지금은 병들어 쓰러져 있었다. 이몽룡은 황급히 백령도로 향했다. 섬의 바람은 차고 쓸쓸했다. 하지만 소연은 이몽룡을 보자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눈을 감는다. 세상이 변해도 너는 여전히 정의롭구나.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들은 이몽룡은 처음으로 공문서를 태워버렸다. 소연을 다시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바닷바람 속에서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소연아, 넌 이제 자유다. 어사대첩, 왕궁의 밤과 마지막 음모. 마침내 이몽룡은 한성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왕궁 안은 뒤숭숭했다. 왕은 병들어 있었고 실권은 영의정 이도찬에게 넘어가 있었다. 이도찬은 이몽룡을 찾아가 속삭였다. 그간 수고했네. 이제 그 칼을 내려놓게. 백성들은 원래 누가 다스리든 순응하게 돼 있어. 하지만 이몽룡은 조용히 웃으며 답한다. 백성은 두려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날 밤 이몽룡은 몰래 왕을 아련한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이 모은 모든 기록과 문서를 바친다. 전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백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왕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명을 내린다. 이도찬을 국문하라. 이도찬은 붙잡혔고 왕은 다시금 조정을 정비했다. 이몽룡은 조용히 짐을 쌌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이름 없는 고을의 외딴 집에 살며 잠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는 것. 이몽룡은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미소 짓는다. 뒤이어 낯익은 발소리. 어사또 이젠 제게도 이름을 알려주셔야죠.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서량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옆에 앉는다. 서량이라 했던가. 그대 이름 아름답구려. 바람은 잦아들고 그의 검은 다시 칼집에 들어가 조용히 잠들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별처럼 쏟아진 이야기들 함께해요.